맨 땅에 이마를 박고 울부짖는 소녀. 손끝에는 피가 맺혀 있었고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천민 소녀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매달린 그 남자는 사실 조선 팔도를 호령하는 암행어사였습니다. 소녀는 왜 이 낯선 나그네에게 목숨을 걸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소녀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대박 야담TV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숙종 임금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전라도 고창 땅 깊숙이 모악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고을 이름은 청수연이라 했습니다. 이름만큼은 맑고 수려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봄이 와도 논두렁에 나오는 농부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해마다 세금은 오르고 백성들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장날이면 시장 바닥에 사람이 모였지만 웃음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뛰놀지 않았습니다. 뛰어놀 힘도 먹을 것도 변변치 않은 고을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양 성균관에는 박준혁이라는 젊은 선비가 있었습니다. 나이 26. 반듯한 이마의 눈빛만큼은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얼굴은 수려했지만 옷은 소박했습니다. 벼슬 하나 없이 책만 붙들고 살았지만 글재주만큼은 성균관 안에서도 손에 꼽힌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지방 현감을 지내다 억울하게 파직당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준혁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끼니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웠지만 공부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글이 있으면 길이 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매일 밤 기름 한 방울이 아까운 등불 아래 책장을 넘겼습니다. 배가 고파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추워서 손이 곱아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준혁이 스승 이참봉을 찾아뵈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참봉은 젊은 시절 사간원에 몸담았다가 직언을 올리다 귀양을 갔다 온 인물이었습니다. 머리는 희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차량채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데 스승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예, 스승님. 내가 글을 잘한다는 것은 안다. 이번 과거도 틀림없이 붙을 것이다. 과찬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자. 스승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관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준혁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임금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승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반만 맞다. 그렇다면 나머지 반은 무엇이옵니까? 스승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 봄볕이 가득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지나가는 장사꾼이 보였습니다. 등짐이 무거워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스승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백성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임금을 섬기는 것보다 백성을 보살피는 것이 먼저니라.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스승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고개는 끄덕이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진 못했구나. 준혁이 당황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아니다. 내 눈빛을 보면 안다. 아직 백성이 무엇인지 모른다. 스승이 잠시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젊을 때는 그랬다. 글로는 알았지만 몸으로는 몰랐지. 그 차이를 아는데 20년이 걸렸다. 준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좋은 관리가 되고 싶다면 먼저 백성의 밥상을 봐라. 백성의 등짐을 봐라. 그것이 먼저다. 준혁은 그날 스승의 집을 나서면서 그 말을 되씹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관리가 되겠다는 꿈을 꾸면서도 준혁의 머릿속에는 가문을 일으키고 어머니를 편안히 모시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스승의 말은 그날 가슴 한켠에 얌전히 접혀 들어갔습니다.
훗날 그 말이 다시 펼쳐지는 날이 올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2해가 지났습니다. 준혁은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방이 붙던 날 성균관 마당에 유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박준혁이 1등이라네. 역시 준혁이야. 성균관 유생들이 환호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 준혁도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옵니다, 어머니. 하지만 벼슬길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한양관청은 이미 권문세가의 자제들로 가득했습니다. 배경도 없고 후원자도 없는 준혁은 변방 말단 관직을 전전했습니다. 어느 날 같이 급제한 동기가 준혁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준혁아, 판서댁에 인사를 가야 하지 않겠냐. 뒷배가 있어야 올라가는 법이야.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다 언제 올라가려고. 글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알지 않냐. 그래도 괜찮아. 동기가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지만 준혁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준혁이 말단 관직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던 어느 날 임금의 부름이 왔습니다. 사실 이 부름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암행어사 제도는 임금이 직접 신뢰하는 신하를 뽑아 백성들의 실상을 살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비밀리에 몇 가지 조건으로 인물을 골랐습니다. 집안 배경이 없어 회유하기 어려운 자, 강직하되 융통성이 있는 자,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 자. 준혁은 그 3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편전에 홀로 들어선 준혁 앞에 임금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준혁이냐? 예, 전하. 준혁은 엎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임금이 준혁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전라도 고창 땅 청수연을 아느냐? 들어본 적은 있사옵니다. 그 고을원님 엄치복이 백성을 착취한다는 상소가 끊이질 않는다. 그런데 아무리 관찰사를 시켜 조사해도 증거가 나오질 않아. 임금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궁궐마당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짐이 내게 마패를 줄 것이다. 신분을 숨기고 그 고을에 들어가 실상을 파악하고 오너라. 준혁은 다시 엎드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겠사옵니다. 마패를 품속에 넣은 순간 준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전라도 청수연에는 엄치복이라는 원님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 52. 얼굴은 기름지고 배는 불룩했습니다. 눈은 작고 날카로웠으며 웃을 때도 눈이 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관아 사랑채에는 날마다 술상이 차려졌고 기생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잔이 비었구나. 채워라. 예, 사또. 아전들은 굽실거리며 술을 따랐습니다. 그 돈은 모두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세금을 제때 못 내면 곳간을 뒤지고 소를 끌어갔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관아에 호소해도 엄치복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을에서 내 말이 곧법이야. 한양이 멀다 했느냐?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사또. 아전들은 그저 눈치를 받고 백성들은 이를 악물며 참았습니다. 그 고을 어귀에 작은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막 한켠에 연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19. 얼굴은 때가 묻어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지만 눈만큼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머리카락은 대충 묶어 올렸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하루 종일 물을 깃고 밥을 짓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이봐, 천민 아이. 저 짐도 날라라. 나그네들이 함부로 불렀습니다. 연희는 말없이 짐을 날랐습니다. 저 아이가 천민이라고 눈빛이 저렇게 또렷한데. 지나는 나그네들이 가끔 수근거렸습니다. 연희는 그런 말을 들어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주막 주인 곽서방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군말 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연희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준혁이 청수연에 들어온 것은 음력 5월 초였습니다. 허름한 삼배옷에 낡은 망태기 하나를 맨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사흘을 걸어왔더니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혔고 등줄기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고을 어귀에 들어서자 먼저 장터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건은 있었지만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좀 깎아주시오. 이미 더는 못 깎소. 요즘 형편이 어찌 된 줄 아시오? 상인들도 사는 사람도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고을 어귀 주막을 찾아들었습니다. 주인장 하룻밤 묵을 수 있겠소. 곽서방이 준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돈은 있소. 밥값은 낼 수 있소. 그럼 됐소. 저쪽 방에 짐 푸시오. 준혁이 방 안에 들어서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마당을 내다보니 연희가 물동이를 떨어뜨리고 무릎을 짚고 있었습니다. 발목을 삔 모양이었습니다. 물이 마당에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연희는 아파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혼자 일어서려 했습니다. 저게 또 실수를 했네. 어서 치워. 곽서방이 안에서 소리만 질렀습니다. 나와서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준혁이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많이 다쳤소.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준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경계심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나 오래 혼자였던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연희가 짧게 대답하고 일어섰습니다. 절뚝이면서도 물동이를 다시 채우러 갔습니다. 준혁은 한참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방에 들어온 준혁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뒤척이고 있으려니 주막 안방에서 낮은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곽서방이 술을 마시며 아전 하나와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준혁은 귀를 세웠습니다. 사또께서 이번 달 세금을 2배로 올리라 하셨네. 2배요? 그럼 백성들이 어찌 삽니까? 그게 우리 소관이냐? 위에서 내려온 명인이 받아야지. 그런데 지난달에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야. 사또 배만 점점 불러가는구먼. 조용히들 해. 괜히 입 잘못 놀렸다가는 우리도 당한다. 준혁은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역시 소문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은 마당에서 세수를 하다가 연희와 마주쳤습니다. 연희는 물을 길어와 아궁이에 붓고 있었습니다. 이 고을에 오래 살았소. 연희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10살 때부터 살았습니다. 9해가 되었군요. 예. 원님이 세금을 많이 걷는다던데 주막 형편은 어때요? 연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그네 분께서 왜 그런 것을 물으십니까? 그냥 여쭤본 거요. 지나는 길에 고을 사정이 궁금해서. 연희는 대답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경계심이 강한 소녀였습니다. 준혁은 그날 하루 고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장터에서 상인들을 만나고 논둑에서 농부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모르오.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그런 말을 왜 하겠소.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려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터 한켠에서 조용히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옆에 앉은 노인이 술을 홀짝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올봄에도 논 한 마지기를 빼앗겼어. 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찌 빼앗겼소? 노인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세금을 못 냈다고. 그런데 실은 관아에서 세금 장부를 잘못 적은 거야. 내가 다 냈는데 덜 냈다고 우기더라고. 억울하다고 관아에 호소는 안 해봤소. 해봤지. 그랬더니 오히려 날 잡아다 볼기를 쳤어. 앞으로 입 잘못 놀리면
더 크게 당한다고. 이야기를 들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올해도 보리 수확량의 절반을 관아에 바쳤소. 그러면 남은 걸로 뭘 먹고 삽니까? 소가 끌려갔는데 내년 농사를 어찌 짓겠소. 억울하다고 관아에 가도 매질만 당하고 나왔소. 백성들의 얼굴에는 분노도 없었습니다. 분노조차 사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홀로 방 안에 앉았습니다. 마패를 꺼내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마패 위에 새겨진 말 그림이 달빛 아래 빛났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구체적인 수탈의 증거, 백성들의 진술, 그리고 엄치복이 빼돌린 재산의 행방. 그것 없이는 아무리 마패를 꺼내도 엄치복을 끌어내릴 수 없었습니다. 암행어사 제도는 강력했지만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서는 안 된다. 증거를 모으고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마음은 급했습니다. 날마다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었으니까요. 준혁은 더 오래 이 고을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장사꾼으로 행세하며 정보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주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우당탕탕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이 집에 수상한 나그네가 묵는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곽서방이 허둥지둥 나왔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그냥 지나가는 보부상이 옵니다. 사또께서 이 고을에 수상한 자들이 드나든다고 엄명을 내리셨다. 나그네들 모두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준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방 안에서 소리를 들으며 마패를 품속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들키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희가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나으리들, 저 나그네는 제 먼 친척이 옵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포졸들이 연희를 내려다봤습니다. 천민네가 뭐라고 보증을 한다는 거냐? 이 주막에서 일한 지 9년이 됩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지 곽서방 어르신께 여쭤보십시오. 곽서방이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맞소. 저 아이 말이 맞소. 거짓말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요. 포졸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마지못해 발기를 돌렸습니다. 다음에 또 수상한 자가 묵으면 즉시 신고해라. 예, 예. 물론이지요. 포졸들이 사라지자 준혁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연희는 이미 다시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까는 고마웠소.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도와줬소? 나를 모르지 않소. 연희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포졸들 눈이 수상했습니다. 진짜 수상한 자를 잡으러 온 눈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눈이었습니다. 준혁은 놀랐습니다. 이 소녀는 단순한 주막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자네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군. 연희가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 속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나으리도 보통 나그네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이 소녀를 믿어보겠다. 이 고을에서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준혁은 매일 아침 저자에 나가 보부상 흉내를 냈습니다. 저녁이면 주막으로 돌아와 연희가 차려준 밥을 먹었습니다. 연희가 차려주는 밥은 소박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래기국의 보리밥이었지만 간이 잘 맞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연희가 밥상을 들고 들어오다 말고 문 앞에 서서 머뭇거렸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연희가 방 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펼치자 반으로 쪼개진 작은 옥패가 나왔습니다. 옥패는 오래되었지만 표면이 매끄럽게 닳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손에 쥐어졌던 흔적이었습니다. 이게 뭐요? 저희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옥패를 받아들었습니다. 관아에서 쓰는 패인데 반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고을 호장이셨습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호장이면 향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였습니다. 고을 살림을 맡아보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 이 처지에? 연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4년 전 엄치복이 이 고을의 원님으로 부임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연희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연희의 아버지 이름은 이중달이었습니다. 청수연 호장으로 30년을 살면서 고을 살림을 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신망이 높았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었고 흉년이 들면 자기 곡식부터 풀었습니다. 그런 이중달에게 엄치복의 부임은 재앙이었습니다. 엄치복이 부임하자마자 백성들의 세금을 올리고 곡식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중달은 처음에는 원님에게 직접 조심스럽게 간언을 올렸습니다. 사또, 이렇게 세금을 올리면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대가 나한테 훈수를 두는 건가? 아닙니다. 고을 살림을 맡은 자로서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엄치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모르는 줄 아느냐? 물러가라. 이중달은 참다 못해 관찰사에게 고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엄치복이 먼저 알아채었습니다. 저 놈을 잡아라. 관아 창고에서 곡식을 빼돌린 죄인이다. 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꾸민 것은 엄치복이었고 이중달에게는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중달은 곤장 50대를 맞고 유배를 떠났습니다. 아버지. 연희가 그날 끌려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중달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포졸들이 재촉했고 아버지는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듬해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연희는 아버지가 끌려가던 날 밤 혼자 고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양반가의 딸이었지만 아버지가 죄인으로 몰리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집도 신분도 이름도. 천민 신분으로 이 주막에 숨어든 것이 그때였습니다. 준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옥패는 아버지가 관아를 떠나던 날 마당 구석에 묻어두셨습니다. 훗날 제가 직접 파냈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관아 창고 문서함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안에 진실을 적은 문서도 함께 넣어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문서를 직접 보셨소. 아버지가 유배 가신 뒤 전가를 보내셨습니다. 언젠가 억울함을 풀 사람이 나타나면 그것을 전하라고. 아버지가 그 글을 언제 쓰신 거요? 관아에서 쫓겨나시던 그 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마지막으로 붓을 드셨을 겁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보부상이 아니오. 연희가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 품속에서 마패를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 마패가 빛났습니다.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연희가 맨 땅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 고을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시오. 내가 왜 이 고을에 왔는지 알겠소. 그날 밤부터 준혁과 연희는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이 고을을 구석구석 꿰고 있었습니다. 9년 동안 주막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두 귀로 들어온 덕이었습니다. 저작거리 포목점 주인 박동계 어르신이 3년 전 가을에 관아 아전에게 억지로 땅 문서를 빼앗겼습니다. 논 6마지기를 가지고 있던 윤달수라는 농부는 세금을 못 내자 소 2마리가 끌려갔는데 그 소를 관아 마구간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아곡간 뒤편 우물 아래에 엄사또가 빼돌린 곡식 자루가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준혁은 하나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연희가 제보하는 정보는 구체적이고 정확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소? 사람들은 주막에서 술을 마시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주막 일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왜 기억했소? 연희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언젠가는 쓸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준혁은 연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9년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9년 동안 혼자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낮이면 준혁이 저작거리와 마을을 돌며 백성들의 진술을 직접 들었습니다. 어르신,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소?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던 사람들도 준혁의 눈빛을 보면 마음을 열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나그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박동계 어르신은 굳게 닫혀있던 입을 마침내 열었습니다. 3년 전 가을이었소. 아전 최기봉이 찾아와서는 세금이 밀렸다고 했소. 나는 분명히 다 냈는데 장부에 적혀있지 않다고 하더라고. 그래서요? 억울하다고 버텼더니 며칠 뒤 포졸들이 와서 아예 집안을 뒤졌소. 그리고 내 땅 문서를 들고 갔소. 세금으로 받는다고. 억울하다고 관아에 직접 가보셨소. 갔지요. 사또 앞에서 울며 호소했소. 그랬더니 오히려 나를 잡아다 볼기를 때렸소. 2번 다시 입 놀리면 귀양 보내버리겠다고. 박동계 어르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사또를 혼내줄 수 있소. 두고 보시오. 준혁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연희가 관아 안의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부엌에 나무를 팔러 드나드는 여인네들이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중 한 명과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습니다. 윤복이라는 여인이었는데 관아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희가 나물 광주리를 들고 관아 부엌 앞에 섰습니다. 윤복이 두리번거리다 연희를 발견했습니다. 연희야, 오늘 무슨 나물이야? 고사리랑 취나물. 야, 윤복아, 나 좀 물어봐도 되냐? 뭔데? 연희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창고 뒤 우물 옆에 자루가 얼마나 되더냐? 윤복이 눈이 커졌습니다. 연희야, 그런 걸 왜 묻냐? 위험한 거 아니냐? 걱정 마. 그냥 알고 싶어서. 윤복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루가 한 10대 개는 될 거야. 거기 곡식만 있는 게 아니야. 포목도 있고 그릇도 있어. 다 어디서 나온 건지. 혹시 창고 문서함 본 적 있냐? 문서함, 창고 안 깊숙이 있는 거 말하는 거야. 거기는 사또 직인이 찍혀 있어서 사또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열어. 알겠다. 고마워. 연희는 돌아오는 길에 생각을 굴렸습니다. 창고를 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고을 안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자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들아, 내 돼지를 돌려줘. 아전 하나가 돼지 한 마리를 끌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세금 미납이요. 세금을 냈다고요. 내가 직접 관아에 가서 냈다고요. 장부에 없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준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울면서 소리를 질렀지만 아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돼지는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다 흩어졌습니다. 준혁은 그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세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수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줍니까? 구두로 받았다고 했지. 관아에서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최기봉이라고. 준혁이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또 한 명의 피해자였습니다. 또 한 건의 횡포였습니다. 준혁은 이것도 진술서에 추가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주막으로 돌아오는데 연희가 마당 한켠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앉아 있소? 오늘 저자에서 할머니 일을 봤습니다. 준혁이 옆에 앉았습니다. 알고 있소. 나도 봤소. 저 할머니가 제 아버지를 아셨습니다. 4년 전에 아버지가 저 할머니 집에 직접 찾아가 도와주신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준혁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가 살계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연희가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원망스러울 때가 있소. 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를요? 하늘이든 사람이든. 연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냐고. 왜 하늘은 보고만 있냐고. 지금은요? 지금은 원망할 시간에 기다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늦을 뿐이지 틀리지는 않는다고. 준혁이 그 말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준혁에게 계획을 말했습니다. 창고 열쇠는 아전 중에서도 수석 아전 최기봉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기봉은 장날마다 저자에 나와서 술을 마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오? 술에 취하면 허리춤에 찬 열쇠를 빼낼 수 있습니다. 준혁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하오. 위험하지 않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9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연희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한참 연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내가 근처에서 지켜보겠소. 위험하면 바로 신호를 보내시오. 장날이 왔습니다. 연희는 장사꾼 행색으로 저자에 나갔습니다. 나물 광주리를 이고 최기봉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최기봉은 이미 대낮부터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아전둘과 함께 앉아 목청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보게들, 오늘은 내가 한턱 쏘겠네. 아이고, 기봉이 형님. 연희가 다가갔습니다. 나물 좀 사주세요. 나으리. 비켜라, 이년아. 귀찮다. 나으리, 한 번만요. 오늘 하루 종일 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요. 보기 드문 산취나물인데요. 최기봉이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을 때 연희는 재빠르게 허리춤에 열쇠를 빼냈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열쇠는 묵직하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지 않았습니다. 나물 필요 없어. 저리 가. 예, 알겠습니다요. 연희는 공손히 물러났습니다. 광주리를 이고 돌아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던 준혁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연희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삼경이 지나서였습니다. 고을안이 조용해지고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준혁이 관아 담장을 넘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창고로 다가갔습니다.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창고 안은 서늘했습니다. 집 냄새와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눈이 어둠에 익자 안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루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15개가 넘었습니다. 자루를 조금 열어보니 곡식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포목이 쌓여 있었습니다. 기름종이에 쌓인 그릇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것들이었습니다. 창고 깊숙이 들어가자 문서함이 보였습니다. 찻도의 직인이 찍힌 붉은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이 봉인을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함 안에는 먼지 쌓인 두루마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두루마리 옆에서 반으로 쪼개진 옥패 조각이 나왔습니다. 연희가 가진 것과 딱 맞는 조각이었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옆에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이중달의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렸는지 글씨가 군데군데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엄치복이 부임한 후 걷어들인 세금의 장부와 실제 관아에 납부된 금액의 차이. 3년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빼돌린 곡식의 양, 강탈한 토지의 목록, 뇌물을 받은 날짜와 액수. 그 옆에 이중달이 직접 쓴 말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자에게 고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죄인으로 몰렸습니다. 억울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입니다. 부디 이 고을 백성들을 살펴주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준혁은 이 문서를 조심스럽게 품속에 넣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연희는 관아 마당에 열쇠를 돌려놨습니다. 최기봉은 술에 취해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관아를 뒤지다가 마당에서 발견하고는 안도했습니다. 준혁은 주막방 안에서 이중달의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고 들은 백성들의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며칠 더 지나 고을 외곽 나이 많은 훈장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이 고을에서 50년을 산 어른이었습니다. 흰 수염이 길었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어르신, 이중달 호장에 대해 아시옵니까? 훈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중달이 죄인이라고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천만에 그이보다 이 고을을 사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흉년 때 자기 곡식을 풀었고 억울한 백성이 있으면 밤새 그 사정을 들어줬습니다. 그런 사람이 죄인이라니. 혹시 당시 상황을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훈장이 잠시 준혁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키겠습니다.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니구먼. 준혁이 마패를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훈장이 눈이 커지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눈으로 본 것을 말하리다.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열흘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마침내 충분한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중달의 문서, 백성 15명의 진술서, 창고에서 확인한 빼돌린 물자의 목록, 그리고 훈장 어른의 증언. 이 정도면 엄치복을 끌어내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준혁은 주막방 안에서 모든 서류를 펼쳐놓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준혁은 연희를 불렀습니다. 이제 고을 한 곳을 더 확인하면 됩니다. 내일 출두를 준비하겠소. 연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4년 동안 기다렸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감사합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주막 마당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5월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셨습니다. 별 보는 것을. 연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등에 업혀 별 이름을 배웠습니다. 저 별은 직녀성, 저 별은 견우성. 준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 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희가 하늘의 한 별을 가리켰습니다. 북두칠성 끝 별이요. 물개성이라고도 하지.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는데 맞는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별 이름을 다 가르쳐 주셨소. 예. 밤에 이 마당에 앉아서. 연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연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꼭 억울함을 풀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별이 마당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고요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시각과나 사랑채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을, 엄치복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이었습니다. 엄치복의 사랑채에 최기봉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나그네가 보름이 넘도록 이 고을을 돌아다닌다고? 예, 사또. 이상하옵니다. 보부상치고는 물건을 팔지도 않고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다닙니다. 박동계 영감이랑도 만났다고? 예. 윤달수 농부도? 예. 엄치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상하다. 그뿐이 아닙니다. 고을 외곽 훈장 어르신과도 만나더니 한참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엄치복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쨍그랑.
소리 하나가 사랑채를 울렸습니다. 잡아다 신문해라. 이유를 무엇라 할까요? 이유는 내가 만들어준다. 야밤에 떠도는 수상한 자라고 해라. 최기봉이 물러나려다 멈추었습니다. 삿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해봐라. 주막의 일꾼년이라는 처자 말씀입니다. 그 천민 계집이 어쨌다고? 그 나그네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소문해 보니 최기봉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 처자가 이중달의 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치복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중달의 딸이라고? 예.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엄치복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동시에 잡아라. 다음 날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준혁이 주막 마당에서 세수를 하고 있을 때 포졸 5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 나그네를 잡아라.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준혁이 몸을 피했습니다. 과거의 활쏘기와 무예를 배운 몸이라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포졸 둘을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5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팔을 붙들렸습니다. 마패가 있소. 나는 암행어사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패는 나중에 확인하면 돼요. 일단 관하로 모시고 가겠소. 수갑이 채워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연희가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이분에게 손대지 마시오. 포졸 하나가 연희를 밀쳤습니다. 연희가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준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포졸들에게 끌려 관하러 가면서 준혁은 재빠르게 생각했습니다. 품속에 있는 문서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관아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희가 마당에서 일어나 준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기다리시오. 준혁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관아 신문청 안에서 엄치복과 마주 앉았습니다. 엄치복은 의자에 기대어 느긋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디서 온 누구냐? 마패를 보셨을 텐데 모르십니까? 엄치복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패가 진짜인지 어찌 아느냐? 요즘 가짜 마패를 파는 자들이 있더라. 전하께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엄치복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이 자를 가두어라.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준혁은 창고 한켠 어두운 방에 갇혔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깊은 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최기봉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 등잔불 하나를 들고 섰습니다. 진짜 어사라면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뭘 원하는 거요? 최기봉이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또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서를 내놓고 이 고을에서 아무것도 못 봤다고 보고하면 살려드리겠다고. 그게 전부요? 100냥을 얹어드리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준혁이 최기봉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예. 이 고을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눈으로 봤을 텐데. 박동계 어르신이 땅을 빼앗기는 것도 보았을 것이고 윤달수 농부의 소가 끌려가는 것도 보았을 것이오. 그게 옳다고 생각하오? 최기봉이 굳은 얼굴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시오. 최기봉이 물러갔습니다. 준혁은 혼자 남았습니다. 문서는 여전히 품속에 있었습니다. 창살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준혁은 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탈출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살은 두꺼웠고 마당에는 포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관찰사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이 고을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중달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희가 9년을 혼자 버텨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창살 너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멩이 하나가 창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돌멩이에 종이 한 장이 묶여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연희의 글씨였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지만 내용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준혁이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9년을 혼자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엄치복이 움직인 것은 준혁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연희가 주막을 나서려 하자 포졸이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냐? 장에 좀 나가려고요. 사또께서 내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셨다. 연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이중달의 딸이라는 걸 알았구나. 연희도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막 안에서 포졸이 지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곽서방은 벌벌 떨며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엄치복은 두 사람을 동시에 올가맨 셈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관아 안에서 최기봉이 다시 준혁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무언가 흔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사또께서 이틀 안에 답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거래를 하지 않소. 최기봉이 잠시 주저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밖에 처자도 위험합니다. 준혁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면 그 처자 아버지가 이중달이라는 것을 사또가 알아냈습니다. 이중달의 죄인 딸이면 관아에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준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혼자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창살 너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엄치복이 직접 신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포졸 셋이 따랐습니다. 결정을 내렸느냐? 물러가시오. 엄치복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도 강단을 부리는군. 좋다. 엄치복이 밖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들여보내라. 문이 열리고 연희가 끌려 들어왔습니다. 눈 아래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이 굳었습니다. 멀쩡해 보이지? 아직은. 엄치복이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이중달의 죄인 딸이 4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살았다. 이것만으로도 중형에 해당한다. 아버지의 죄는 누명이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느냐? 엄치복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문서를 내놓아라. 그러면 이 처자는 놓아주겠다. 준혁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시지 마십시오. 닥쳐라. 포졸이 연희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연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혁의 손이 품속으로 갔습니다. 그 순간이 절망이었습니다. 문서를 내주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내주지 않으면 연희가 위험했습니다. 두 손 모두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문서를 꺼내려 했습니다. 멈추십시오. 연희가 소리쳤습니다. 저를 위해 포기하지 마십시오. 4년을 기다렸습니다.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같은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저 하나 때문에 이 고을 백성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연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엄치복이 포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포졸이 달려들어 준혁의 품을 뒤졌습니다. 문서가 나왔습니다. 연희가 눈을 감았습니다. 엄치복이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잠시 읽더니 옆에 있는 화로 속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불꽃을 내며 타올랐습니다. 이걸로 끝이다. 준혁은 불 속에 타들어가는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4년의 기록이 한 줌 재가 되었습니다. 이중달이 목숨을 걸고 남긴 마지막 말이 사라졌습니다. 준혁은 다시 창고 방에 갇혔습니다. 연희는 어디로 끌려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살 너머로 보이는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끼어 별도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준혁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문서도, 연희도, 자유도. 엄치복은 내일 아침 준혁을 가짜 어사로 몰아처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패가 있어도 문서가 없으면 증거가 없었습니다. 증거 없는 암행어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새벽바람이 창살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스승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봄날 햇살이 가득하던 사랑채.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하던 스승의 목소리. 백성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임금을 섬기는 것보다 백성을 보살피는 것이 먼저니라. 준혁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백성을 보살피는 것이 먼저.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딸깍하고 맞물렸습니다. 문서가 타버렸습니다. 하지만 문서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진짜 증거는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었습니다. 15명의 진술, 훈장 어르신의 증언, 박동계 어르신이 직접 본 것들. 그것들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목소리. 그것은 불로도 태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연희가 처음 내밀었던 옥패. 준혁의 손이 품속으로 갔습니다. 포졸들이 문서를 빼앗을 때 옥패까지는 뒤지지 않았습니다. 두 조각의 옥패가 여전히 품속에 있었습니다. 연희의 반쪽과 창고에서 찾은 반쪽. 두 조각이 맞는 것 자체가 이중달이 의도적으로 남긴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쌓인 곡식 자루들. 그 물자들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문서가 없어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이 방에서 나가는 것. 준혁이 창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오래된 창살이었습니다. 밑동이 사가 있었습니다. 준혁이 두 손으로 창살을 잡고 힘을 주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멈추었습니다. 마당에 포졸이 있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1시간을 씨름했습니다. 마침내 창살 하나가 빠졌습니다. 준혁이 몸을 비틀어 빠져나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담장을 넘었습니다. 새벽 어스름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부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곽서방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사 나으리, 연희는 관아에 붙들려 있소. 압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출두할 것이요. 혼자 어찌하시려고요? 사또한테는 포졸이 10명이 넘소. 혼자가 아니요. 준혁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고을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훈장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내일 아침 관아 앞마당으로 나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훈장이 등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마패가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70평생을 이 고을에서 살았소. 이중달 같은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못한 것이 이 늙은이의 가장 큰 후회요. 이번에는 가겠소. 박동계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내일 아침 저와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또가 무서워서 말 못할 뻔했는데 이판사판이지요. 가겠소. 윤달수 농부도 진술을 해준 백성들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내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내가 하겠습니다. 새벽 내내 뛰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준혁은 잠시 멈추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스승의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백성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제 알겠습니다, 스승님. 준혁이 품속의 마패를 꼭 쥐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온 준혁은 곽서방을 깨웠습니다. 어르신, 오늘 아침 관아 앞마당에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곽서방이 눈을 비볐습니다.
저는요?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뭘? 어르신이 이 주막에서 연희를 9년 동안 품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곽서방이 한참 머뭇거렸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가지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붉은 기운이 동쪽 하늘에 퍼졌습니다. 저자 어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을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글이 있으면 길이 있다. 글이 아니어도 길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길이 있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관아 앞마당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훈장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박동계 어르신이 나왔습니다. 윤달수가 나왔습니다. 아내 손을 잡고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 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어느새 마당이 가득 찼습니다. 30명이 넘었습니다. 관아 포졸들이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여기 모였냐? 우리 억울한 것 하소연하러 왔소. 썩 물러들 가지 못하겠느냐? 그때였습니다. 준혁이 관아 문 앞에 섰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소리가 관아 담장을 넘어 고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관아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포졸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엄치복이 사랑채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탈옥한 죄인이다.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에 가득 찬 백성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어사 나으리를 건드리지 마시오.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소. 포졸들이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의 벽은 두터웠습니다. 준혁이 마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패 위에서 빛났습니다. 전하의 명을 받들어 출두한다. 청수연 언님 엄치복을 체포하겠다. 엄치복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마패가 진짜인지 어찌 안다. 가짜 어사일 수 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이분들이 증명하실 것이오. 준혁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훈장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는 이 고을에서 50년을 자랐소. 이중달 호장이 죄인이라는 것은 거짓이오. 내가 직접 보았소. 엄사또가 창고의 세금 기록을 밤중에 고쳐 쓰는 것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박동계 어르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땅 문서가 어찌 관아 아전 이름으로 바뀌었소. 내가 억지로 도장을 찌든 것이요. 이것이 증거요. 품속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름을 고쳐 쓴 흔적이 역력한 문서였습니다. 윤달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소 2마리가 세금 명목으로 끌려갔는데 관아 장부에는 기록이 없소. 내가 영수증을 받은 적이 없소. 하나씩 앞으로 나왔습니다. 15명이 모두 나왔습니다. 각자 당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엄치복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엄치복은 들으시오. 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문서는 탔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은 타지 않소. 준혁이 품속에서 2 조각의 옥패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이중달 호장의 것이요. 반쪽은 그의 딸이 9년 동안 품고 살았고 나머지 반쪽은 관아 창고 문서함 안에서 내가 직접 꺼냈소. 문서함 봉인은 아직 확인할 수 있소. 엄치복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창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확인하겠소. 준혁이 포졸들을 제치고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백성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곡식 자루들이 쏟아지듯 드러났습니다. 포목, 그릇, 금부치. 백성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것이 우리 것이요. 저 그릇이 우리 집 것이야. 함성이 터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아문 안쪽에서 연희가 끌려 나왔습니다.
포졸 둘이 양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엄치복이 연희를 앞세웠습니다. 이 처자를 알아보겠느냐? 죄인 이중달의 딸이다. 신분을 속이고 살아온 자다. 이런 자가 증거라는 말이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연희가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준혁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중달 호장의 딸이 맞소.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을 목격하고 신변의 위협을 받아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었소. 누가 이것을 죄라 하겠소. 법이 죄라 한다. 법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요. 백성이 법으로 인해 억울함을 당한다면 그 법은 법이 아니요. 준혁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훈장 어르신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희가 죄인이라면 이 고을 백성들도 다 죄인이요. 억울한 자를 도운 것이 죄냐. 연희를 놓아주시오. 마당에 가득한 백성들이 하나같이 소리쳤습니다. 엄치복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졸들이 어찌해야 할지 모른 채 눈치를 봤습니다. 저놈들 다 잡아라. 관아에 맞선 자들이다. 포졸 몇이 앞으로 나서려다 백성들의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아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쿵. 여러 마리의 말이 달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관아 문이 열리고 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전라도 관찰사의 깃발이 앞에 섰습니다. 관찰사가 말해서 내렸습니다. 준혁이 관찰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사 박준혁이옵니다. 전라도 관찰사께서 오셨으니 이제 공식 절차를 밟겠습니다. 관찰사가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창고에서 쏟아져 나온 물자들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마패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청수현 원님 엄치복의 죄상을 공식으로 조사하겠소. 엄치복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최기봉이 눈을 피했습니다. 다른 아전들도 뒤로 물러났습니다. 삿도 저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저도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측근들이 하나씩 등을 돌렸습니다. 엄치복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이럴 수가. 군관들이 엄치복을 포박했습니다. 엄치복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아니다. 억울하다. 다 저 자가 꾸민 것이다. 백성들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그냥 바라보았고 몇몇은 돌아섰습니다. 연희를 붙잡고 있던 포졸들이 손을 놓았습니다. 연희가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창고에서 나오는 물자들을, 엄치복이 끌려가는 것을, 훈장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것을, 그리고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훗날 엄치복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의금부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의금부 신문청에 무릎을 꿇고 앉은 엄치복의 모습은 청수연에서의 위세와는 달랐습니다. 기름지던 얼굴은 갑자기 수척해졌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엄치복, 죄를 알겠느냐? 저는 억울합니다. 그 어사가 꾸민 것입니다. 청수연 창고에서 나온 물자들은 어찌 설명하겠느냐? 그것은 관아 물자입니다. 제가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관아 장부에 기록이 없는 이유는 아전들이 잘못 적은 것입니다. 박동계의 땅 문서에 이름이 바뀐 흔적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신문관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백성 15명의 진술이 모두 같소. 그리고 이중달 호장의 옥패가 나왔소. 엄치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중달은 죄인이었습니다. 이중달의 죄가 무고임을 증언한 자가 있소. 그 늙은 훈장의 말을 어찌 믿겠습니까? 그 훈장과 함께 14명이 더 있소. 대답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최기봉도 압송되어 왔습니다. 의금부 신문청에서 최기봉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사또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라. 최기봉이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세금 장부를 고쳐 쓰는 방법, 물자를 빼돌리는 경로,
이중달 호장에게 누명을 씌운 경위. 하나하나 진술이 나왔습니다. 죄상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세금 횡령, 백성 재산 강탈, 무고, 관인 사문서 위조. 변명은 소용없었습니다. 가사는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곤장 50대에 먼 섬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귀향지에서도 처음에는 오만함이 남아 있었지만 권세도 돈도 사라지자 아전들은 물론 가족마저 외면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연을 끊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수년 뒤 귀향지에서 쓸쓸히 생을 마쳤습니다. 지나는 사람 하나 눈물 흘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땅과 소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창고에서 나온 곡식은 고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청수연에는 새 원님이 부임했습니다. 이번에는 관아에 오기 전 먼저 저자에 나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중달 호장의 억울함은 공식적으로 복권되었습니다. 관찰사의 문서에 이중달의 죄가 무고로 인한 것이었음이 명백히 기록되었습니다. 연희는 그 문서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문서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샵샵샵 마지막 이미지 8600만 8800. 준혁이 청수연을 떠나던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주막 마당에서 짐을 챙겼습니다. 연희가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드시고 가십시오. 밥상 위에는 된장국과 보리밥이 있었습니다. 처음 왔던 날과 똑같은 밥상이었습니다. 준혁이 밥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밥상을 물린 뒤 연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백성들이 한 것이고 당신이 9년을 기다린 것이요.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나으리가 오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 주막 마당을 쓸었을 겁니다. 준혁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어찌 하실 생각이요? 고향에 돌아가서 살겠습니다. 아버지 비석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것이 좋겠소. 준혁이 일어서려다 멈추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오? 연희가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9년을 혼자 버티면서 한 번도 원망을 포기로 바꾸지 않은 사람이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요. 연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닮았소.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준혁이 망태기를 메고 주막 문을 나섰습니다. 연희는 마당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 고을 어귀에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수연 고을 어귀에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봄이면 연두빛 잎이 돋아났습니다. 그 아래 비석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호장 이중달 집이 고을 백성들이 뜻을 모아 세운 것이었습니다. 비석 앞에 연희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때 묻은 얼굴의 주막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에 비녀를 꽂았습니다. 하늘빛이 마저 고리가 봄바람에 살랑였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옥패를 손에 쥐고 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조각이 이어진 완전한 옥패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봄볕이 비석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한양에서는 박준혁이 임금 앞에 섰습니다. 청수연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다. 들으니 문서가 불에 탔다고 하던데 어찌 해결했느냐. 백성들이 증거였습니다. 임금이 잠시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성이 증거라. 예. 문서는 탈 수 있지만 백성들의 입은 태울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배웠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도다.
그로부터 얼마 뒤 박준혁은 사관원 정원에 제수되었습니다. 직언을 올리는 자리였습니다. 스승 이참봉이 젊은 시절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준혁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스승의 말이었습니다. 백성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제는 그 말이 글자가 아니라 살과 피가 되어 몸 안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래전 어느 봄날 한 스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 말은 처음에는 그저 가르침으로 들렸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창살 안에서 문서가 불 속에 타들어가던 그 순간 그 말은 비로소 살아났습니다. 종이는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타지 않습니다. 박준혁은 문서 한 장을 잃었지만 백성 15명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연희는 아버지를 잃었지만 4년을 기다린 끝에 억울함을 씻었습니다. 이중달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작은 옥패 하나가 진실을 살렸습니다. 권세도 돈도 모략도 결국 백성들의 입 앞에서는 힘을 잃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오래된 진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박야담TV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